안녕하십니까. 아까 아침에 8시 한 10분부터 9시 직전까지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가 스마트폰 용량 초과로 파일이 끊겨버려 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빌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일 낮 12시 28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하와이 편에 촬영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하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변경선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미국 본토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 승패가 결정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하와이주에서는 오후 6시에 퇴근 후에 투표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하와이주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와이주는 이미 미국 대륙 본토에서 대선의 승패가 좌우돼 버린 그 상황에서는 투표를 하고 싶은 그 심리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서 새천년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와이주의 투표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 20분 정도 하와이주를 소재로 한 그 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1년도, 즉 9.11 테러가 발생됐던 2001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펄 하버인데요. 그것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 본토 항공전, 두 번째가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 세 번째가 그거에 대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둘리툴 특공대의 일본 폭격, 이런 내용으로 시간이 전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레이프라는 남자와 또 리드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자, 데니, 죄송합니다.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이 레이프라는 사람과 데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에블린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둘이, 레이프와 데니라는 두 남자 주인공이 유년 시절부터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놀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육군하고 해군만 있었지 공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공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미국의 공군이 창설이 됐고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던 그 태평양 전쟁 발발 그 무렵에는 미국 공군은 없었고 그 공군의 역할을 육군 항공대가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프와 댄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 둘이는 워낙 비행기를 장난감으로 사용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군대를 갈 때는 육군 항공대에 가서 조종사가 되는 것을 이제 꿈꿔 왔었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
둘 중에 레이프는 시력 검사에서 좀 미달이 돼가지고 탈락 위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해군 간호사였던 에블린이라는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시력 검사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 레이프와 데니 두 사람은 미국 육군 항공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력 검사를 통과시켜준 해군 간호사 에블린과 시력 검사 위기에서 통과가 된 레이프는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레이프와 에블린은 연인 관계, 그 다음에 댄이라는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요. 그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국가들을 파죽지세로 침공을 하게 되고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에는 프랑스의 수도 유럽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독일이 점령을 하게 되고 8일호인 1940년 6월 22일에는 프랑스가 독일에게 정식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요. 자, 그 직전에 있었던 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펼쳐집니다. 자,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에 선임된 윈스턴 처칠이 취임하고 불과 16일 만에 결행했던 작전이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열흘 동안 전개됐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평정을 하고 영국은 아직 점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이 그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파죽지세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입장에서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서 유럽 대륙에서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하던 연합군이 바로 영국이 주도한 연합군이었는데요. 그 영국군 23만 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합해서 11만 명, 영국의 군대가 23만 명,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이 11만 명이었는데요. 그리고 다 합하게 되면 총 34만 명의 그 병력을 유럽 대륙으로부터 영국으로 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철수했던 작전이 바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취임한 지 딱 16일 만에 결행해서 성공시켰던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덩케르크고 다키스트 아워라는 그 영화에도 잘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성공시켰던 종료일인 1940년 6월 4일에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 또 최근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의 점령을 당하지 않았던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참고로 윈스턴 처칠은 1953년에 제63대 총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1대 총리를 했고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그 당일에 영국의 정권이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 정권에서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한 6년 정도는 수상직에서 이제 물러나 있었다가 1951년 10월에 다시 영국의 63대 총리로 컴백해서 약 3년 반 정도 영국의 63대 총리를 하다 1955년 4월에 이제 은퇴하고 1965년에 서거를 하신 분이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 랭킹 1위인데요. 자, 이분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1940년 6월 4일에 성공 완료시키고 영국 의회에 가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제목은 I shall never surrender입니다. I shall never surrender.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독일의 윈스턴 처칠을 상대로 우리 영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I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육지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공중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어떤 지역에서든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상대로 결사항전하겠다라는 취지의 명연설 I shall never surrender입니다.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신세계가 구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우리 영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초기 2년 3개월 정도는 미국군이 연합국에 참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많은 인력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립법을 제정해가지고 전쟁에 함부로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립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2년 9개월 동안은 미국이 참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경제 지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병력을 출동시키진 않고 참전시키진 않고 전쟁 물자만 지원해주는 그런 간접 지원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세계가 우리 구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즉 미국이라는 신세계가 영국이라는 구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우리 영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전범 아돌프 히틀러를 상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명연설이 바로 1940년 6월 4일 덩케르크 철수작전 종료일에 영국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이고 그 이후에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명연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점령을 받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그 영국이 독일의 점령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가 영국의 전투기가 독일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했고요. 두 번째가 영국의 레이더망이 발달됐습니다. 160km 안에 들어온 독일의 폭격기,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영국의 레이더가 포착해가지고 미리 대비 태세를 갖췄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쟁에 있어서 군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사기인데요. 사기, 군대의 사기, 그 다음에 국민들의 싸우겠다라는 항전 의식, 그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수시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결사항전 그러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라디오 연설을 꾸준히 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사기가 충전이 되고 또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항전 의식이 고취돼가지고 결국은 또 영국이 독일의 점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은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유럽 대륙에 있던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명, 총 토탈에서 34만 명이
거의 온전하게 영국으로 후퇴해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연합군의 병력이 보존됐었기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즉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통해서 보존된 병력 34만 명, 그 병력이 온전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켜서 드디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영국, 프랑스, 미국을 상대로 항복을 했고요. 다음 날인 1945년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도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항복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초기 2년 3개월 동안은 유럽 전선에 미국이 참전을 안 했는데 드디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1941년 12월 7일 바로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한 3,000명 가까운 아까운 미국인들이 사망을 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승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함에 따라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그에 따라 일본과 같은 추축국을 형성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니까 미국이 또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선전포고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하게 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연합군 입장에서는, 추축국의 반대 세력이었던 연합군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됐는데, 유럽 전선에서는 1945년 5월 8일과 5월 9일에 독일이 미영프 그리고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했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이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성공이 됐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섬 선언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보내죠.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했고, 그래서 일본이 6일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도 종전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련의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이 있는데요. 그 영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제목 진주만, 영어로 펄 하버, 그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은 레이프와 데니가 있고 여자 주인공 에블린이 있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 중에 레이프는 에블린이라는 해군 간호사와 교제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이 개전이 되니까 그 레이프라는 조종사는 유럽 전선에 참전을 합니다. 영국의 공군으로 지원을 합니다. 원래는 미국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는데 미국이 당사자가 된 태평양 전쟁은 아직 개전되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레이프라는 미국 육군 항공대 조종사는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개전된 영국의 공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이제 전투기 조종을 하면서 공중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그때 레이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유럽 전선 영국 공군에 자원 입대할 때 자신의 남자친구인 데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간호사 에이블과 내가 교제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영국 공군에 지원하게 됐다. 만약에 독일을 상대로 싸우다가 내가 전사하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에블린이라는 내 여자친구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참전했는데 영국 본토 항공전, 즉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후에 전개된 1940년대 하반기에 있었던 영국 본토 항공전, 즉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한 영국 본토 항공전에 레이프가 참전했는데 독일의 그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서 추락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레이프라는 조종사는 권총으로 그 조종석 커버를 덮고 있는 걸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캐노피를 권총으로 맞춰가지고 열고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요즘 전투기를 치면 이젝션이죠. 이젝션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영국 공군에서는 그 전사자로 처리를 합니다. 전사자로 생환하지도 않았고 즉 살아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시신도 발견이 안 되니까 전사자로 처리해가지고 영국 공군은 그 여자친구였던 에이블린에게 전사했다고 통지해버리니까 그 여자친구인 에이블린은 슬픔에 휩싸이고 또 남자친구인 데니도 슬픔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그 데니와 에블린이 서로 가까워져 가지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레이프라는 그 조종사가 영국 공군에 지원하면서 남자친구인 데니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전사하면 내 여자친구인 에블린과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져서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레이프라는 영국 공군 참전자는 그 캐노피를 깨고 권총으로 맞춰서 깨고 탈출해서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프랑스 어부의 어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프랑스는 독일 지배하 점령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을 당한 게 프랑스 파리를 기준으로 1940년 6월 14일에 독일이 파리를 점령했고 그로부터 약 4년 3개월 후인 1944년 8월 25일에야 프랑스의 파리가 연합군에 의해서 수복이 됐으니까 4년 3개월 동안은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어부에 의해서 구조가 되긴 했지만 독일이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우편을 통해서 여자친구 에블린에게 편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자기 살아있다라는 걸 편지할 수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프의 남자친구인 데니와 여자친구인 에블린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레이프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데니와 에블린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여자친구인 에블린을 통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던 상황에서 바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했고 그래서 조종사 중마고우인 레이프와 데니는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참전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한 입장이었는데요. 진주만 기습 폭격 이후 6개월이 지난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배해서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 격침에 그쳤지만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격침되는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세의 역전의 시발탄이 됐고 그 직후에 있었던 1942년 하반기에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전역에서 또다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승세는 미국으로 기울어지고 일본은 패색이 짙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건이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레이프라는 그 조종사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2단계 사건인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이 2단계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치명타를 입긴 하지만 Remember December 7, Remember December 7, 12월 7일을 기억하자. 즉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던 그 날짜를 기억하자면서 미국의 청년들 90% 이상이 자원 입대하는 그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군인 신분이었던 레이프와 데니도 육군 항공대 조종사로 참전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42년 4월에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기습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일본 본토에 대해서 폭격을 하게 되는 이른바 돌리틀 특공대의 일본 폭격이 있는데요. 그게 1942년 4월입니다. 그 시점은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미드웨이 해전보다는 약 한 2개월 앞선 시점이었는데요. 그게 1942년 4월입니다. 그때 레이프라는 조종사는 이제 또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돌리틀 특공대. 육군 항공대의 특공대장이 육군 중령 제임스 돌리틀인데요. 이분 지도하에 최고의 파이로트인 제임스 돌리틀 특공대장의 지도하에 우수한 파이럿들이 이제 폭격 훈련을 합니다. 일본을 폭격하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에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발진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일본에 약 640km 정도 접근하면 그때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들이 발진하는 거였는데 일본 연안 감시선에 의해서 조기에 발각이 되버려가지고 1000km 거리에서 일본으로부터 1000km 거리에서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타격을 가해야 하는데 일본의 주요 도시에 대해 용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1942년 4월인데요. 그런데 항공기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중국의 비상 착륙,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육군에 의해서 그 불시착한 미군 조종사들, 레이프, 그 다음에 데니 이런 조종사들이 다 포로가 되는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 육군과 그 미군 조종사들이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때 그 레이프를 향해서 날라온 일본 총탄을 데니라는 친구가 대신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데니가 죽어가는 거죠. 원래는 레이프를 향해서 날라온 일본군의 총탄을 데니라는 중마고가 대신 맞으면서 전사해 가는데요. 그때 바로 레이프가 죽어가는 데니에게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돌리틀 특공대 이렇게 자원했을 때 내가 과거의 애인이었던 에블린한테 들었다. 이 에블린이 데니 너하고 서로 깊은 관계에 빠져가지고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레이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데니 너한테는 얘기를 안 해서 너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실은 과거의 애인인 내가 이미 들었고 현재의 애인인 너는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던 그 데니도 깜짝 놀라게 됐죠. 자신의 현재 여자친구인 에블린이 임신한 줄 몰랐는데 임신했다는 걸 알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에블린, 중마고 에블린아, 네가 이제 그 에블린이 레이프 친구 나의 중마고 레이프에게 데니가 죽어가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에블린이 출산하는 애의 아빠, 좋은 아빠가 네가 돼달라. 레이프 네가 에블린이 낳은 아기의 좋은 아빠가 되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전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클로징에서는 그
에블린과 레이프가 결혼하고 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결국 죽은 데니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데니하고 이름을 똑같은 데니로 이름을 명명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영화가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기습폭격을 중심 무대로 하고 그보다 앞선 영국 본토 항공전 또 진주만 기습폭격보다 나중 시점인 돌리틀 특공대의 일본 본토 폭격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전개된 영화가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진주만이고 영어로 펄하버. 그때 돌리틀 특공대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렉 볼드윈입니다. 알렉 볼드윈. 자, 이제 강의 시작해야 되니까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5년 1월 2일 오후 1시 한 4분 전입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